안녕하세요. 임현정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이제 사무실에서 2시에 설명회 하고 또 저녁 7시에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을 초대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자기 암시 공식. 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수단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설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리 속에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거부가 될 수 있다. 늘 이렇게 부자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실제 부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다. 감사합니다. 네, 포노사피엔스. 제가 이 책이 어려워서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요. 얼른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읽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본능, 낭비 자체가 부가된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2010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2007년 미국에서 탄생한 아이폰은 2009년부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에서도 2009년 최초 판매 개시, 2010년 최초의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S가 출시되면서 대대적인 스마트폰의 보급이 이루어졌죠. 탄생 10년 만에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2018년 현재 36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가 출시된 이후 1983년 시카고에서 아메리테크가 최초의 휴대전화 상용 서비스 개시, 대한민국은 1984년 최초 서비스 개시, 사용자 20억 명을 돌파하는데 22년이 걸린 것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자는 출시 8년 만인 2015년에 이미 사용자가 2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생태계 확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은 출시 후 혁명적인 속도로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거대한 변화를 촉발시켰다. 스마트폰 사용 이후 정보 습득의 플랫폼을 바꾼 인류는 연쇄적으로 심리 변화를 일으켰고 이는 소비 행동 변화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디지털 문명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 문명을 새롭게 창조하며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었다. 게임 문명의 신세계관.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문명을 선도하는 계층은 앞서 이야기했던 밀레니얼 세대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유소년 시절부터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을 즐긴 세대다. 이들은 심층 인터뷰해보면 대부분 어린 시절 인터넷 게임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갖고 있다. 자발적 학습 효과가 가장 뛰어난 시기에 경험한 인터넷 게임의 재미는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각을 아주 깊이 각인시켰다. 또한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함께 공유하게 되었고 그 경험은 이후 엄청난 사회 변화의 밑바탕이 되었다. 인간은 유기적 동물이다. 네덜란드의 역사가 요한 하위징하는 유희를 즐기는 인류를 호모 루덴스, 유희의 인간을 뜻하는 용어, 인간의 본질을 유희로 파악하는 인간관이다. 여기서의 유희는 단순히 논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인 창조 활동을 가리킨다로 정의한 바 있다. 재미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깊은 고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류의 디바이스를 연구한 스티브 잡스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다음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게임이다. 애플이 아이폰 출시 초기 앱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게임 생태계를 구축한 이유이기도 하다. 게임의 엄청난 중독성과 확산력으로 스마트폰이라는 생소한 기기의 대중화를 시도한 것인데 제 거 색연필 어디 갔죠? 색연필 나와라 오바. 색연필이 안 보이네요. 색연필이 어디로 갔나요? 색연필이 어디로 갔나요? 저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한참 고스톱을 치기는 쳤는데 근데 이거 게임하고 이러는 것도요.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이 게임에 또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은 없고요. 이제 재미로 게임을 하다가 이제 뭐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해가지고 뭐를 뭐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게임의 여기 중독성, 엄청난 중독성과 확산력으로 스마트폰이라는 생소한 기기의 대중화를 시도한 것인데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미 인터넷 게임에 심취해 있던 밀레니얼 세대에게 아이폰은 최고의 게임기로 각인되었고 앱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게임을 경험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저는 여기는 게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잡스는 스마트폰의 제품 디자인에 머무르지 않고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더해 애플 게임 개발자, 소비자가 함께 즐기고 공생하는 생태계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한 셈이다. 초연결 사회의 특성에 정확히 맞아떨어진 이 비즈니스 모델은 자생적으로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의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대한 엔진이 되었다. 이 성공을 벤치마킹한 구글은 2010년 삼성 전자와 손잡고 이와 유사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출범시켰다.
애플에 비해 보다 개방적인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많은 기업들과 사용자의 참여로 더욱 빠르고 거대하게 성장하며 인류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스마트폰 생태계 구축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임은 이제 인류 사회의 보편적 레저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마음이 먼저 급해갖고 이게 책이 잘 안 읽어지네요. 차분차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유소년 시절 축적한 인터넷 게임에 대한 경험은 그들의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와는 매우 다른 특별한 생각의 체계를 만들게 되었다. 빅히트를 기록한 인터넷 게임들은 대부분 연결성에 기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임이 NC소프트의 리니지이다. 리니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리니지는 만화가 신일숙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다. 10세기 전후 유럽의 이미지를 딴 가상의 세계 아덴 왕국을 배경으로 그 세계의 사회 경제적 제도를 따라 기획되었다. 리니지에 접속한 사람들은 가상의 세계에 접속해 왕과 영주와 기사가 영토를 계약을 맺는 봉건 제도를 따르며 생활하게 된다. 이 가상 세계에서의 경험은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낸다. 게임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며 두 개의 신분을 오가는 데 익숙한 인류로 변화하게 되었다. 1998년 출시된 리니지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NC소프트를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네, 그랬군요. 1998년에 출시된 리니지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NC소프트를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98년도에 저 애 낳았습니다. 4월 9일날 우리 딸내미 낳았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숫자의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한 게임의 재미로 중독시키는 데 성공했다. 새로운 변화는 항상 두 가지의 관점을 만들어낸다. 엄청난 속도의 신산업이 만들어진 반면에 게임 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사실 게임 중독은 매우 큰 문제가 맞다. 사람들이 환상적인 디지털 가상세계와 답답한 현실세계 중 게임 속 세상을 더 중시하게 되는 현상이 심각해질 경우 현실 부적응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 특히 자아 형성이 미흡한 청소년에게는 더욱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에 더 민감한 우리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디지털 게임의 파괴적 도약.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된 세대에게 2007년 출시된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라 더할 수 없이 매력적인 게임기였다. 이때부터 디지털 게임 문화는 또 한 번 거대한 도약을 한다. 기성세대에게 스마트폰이 그저 전화기의 검색과 메신저가 더해진 제품이었다면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PC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던 가상세계를 24시간 일상으로 끌어들인 마법의 통로였다. 마법의 통로. 네. 당연히 밀레니얼 세대들은 더욱 깊숙이 게임의 세계로 빨려 들어갔고 게임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다양하고 새로운 가상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기성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의 이러한 양상을 마약 중독과 같은 엄청난 부작용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PC는 사용에 있어 장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독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24시간 중독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 문명을 기존 가치를 파괴하는 부작용의 관점에서만 자꾸 보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게 SNS다. 게임은 마약, SNS는 인생의 낭비, 대체로 이런 게 어른들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라는 이를 법으로 규제하고 확산을 막았다. 밀레니얼 세대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그래서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막아야 하는 것이 당시의 어른들의 합의된 상식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은 가상세계에서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디지털 문명의 세계관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언제나 그렇게 바보처럼 게임만 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게임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의 창조적인 일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게임기를 들고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래서 가상의 세계관이 없는 기성세대의 머리는 만들 수 없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밀레니얼 세대가 만들어낸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앞서 언급한 우버이다. 우버. 모든 사람들에게 휴대용 인터넷 게임기가 있다면 게임의 방식으로 택시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게 출발점이었던 거다. 2008년 창업한
에어비앤비도 출발점이 같다. 에어비앤비의 시작인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면 여행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집에서 놀고 있는 방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다. 포노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민하며 시작된 사업인 것이다. 그러니 기성세대에게 에어비앤비는 기획부터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사업으로 들렸다. 우버는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문명을 이해하는 자만을 위한 서비스다.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이용할 수 없다. 어찌 보면 기존 택시에 비해 독선적이고 불공평하다. 그럼에도 포노 사피엔스들은 우버에 열광한다. 아예 택시 문명을 지워버리고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전 세계가 단결해서 막아내면 우버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버가 망했다고 해서 그 자리를 예전의 콜택시가 다시 차지하게 될까? 이미 경쟁 기업인 리프트의 기업 가치가 2017년 115억 달러, 약 13조 원에 달할 만큼 이 분야의 비즈니스 생태계는 성숙해 있다. 우버의 등장 이후 중국에는 디디 추싱, 동남아에는 저 그랩 타봤어요. 그랩으로. 새로운 택시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세계 소비 문명의 엄정한 현실이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자기의 세계관과 더 부합하는 서비스를 압도적으로 선택하며 소비시장의 혁명을 이끌고 있다. 그들의 소비력이 이전 X세대를 넘어 시장에서 최고의 위치를 갖게 되었다. 밀레니얼 세대를 잇는 Z세대가 디지털 소비 문명에 더욱 익숙해지는 건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세계 소비 문명의 트렌드가 디지털 시대로 본격화되는 건 가는 세월과 함께 절대 막을 수 없는 변화의 방향이다. 혁명의 두 얼굴, 진화는 숙명이다. 우리 사회는 포노 사피엔스 세대가 만든 새로운 문명에 익숙하지 않다. 아니 아주 많이 불편하다. 유교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린 사회 특성상 젊은 세대가 만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어른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 체제를 존중하려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에 기반한 새로운 문명과 변화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도 매우 보수적이고 불만투성이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기업이 파괴되고 있다는 건 물론이고 피폐해진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야기, 잃어버린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다. 반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좋아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대중매체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어쩌면 이미 고령화 시대로 진입한 우리 사회가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사회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전 세계에서 젊은 층이 스마트폰을 가장 활발히 쓰는 나라로 평가받는 것 또한 우리나라다. 이것은 곧 다른 나라보다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문명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한 확대되는 인류의 능력치. 스마트폰 시대의 부작용을 일단 접어두고 혁신적으로 좋아진 점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봅시다. 사실 인류가 포노 사피엔스 시대로 진화하면서 얻게 된 변화의 에너지는 엄청나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게 되면서 일어난 변화를 궁극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다. 우리나라의 10대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대학 진학이다. 어느 대학에 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까지 이야기한다.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런데 이 수능 시험을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 수능 점수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고 변별력조차 갖기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의 인류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받게 될 경우는 얼마나 될까? 그러고 보면 암기된 지식만으로 자기 업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36억 명의 인류는 거의 실시간으로 구글의 위키피디아의 유튜브에 있는 지식 모두를 자기 것처럼 활용하고 있다. 그것도 스마트폰 탄생 불과 10년 만의 말이다. 호모 사피엔스 역사 7만 년 동안 이렇게 수십억 인구의 지적 능력이 집단적으로 급격하고도 동등하게 상승한 적은 없었다. 이것만으로도 인류가 응축한 혁명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하다. 또 하나의 문명 복제의 속도이다. 또 하나는 문명 복제의 속도이다. 문명 복제의 속도.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밈을 문화 유전자라고 정의하고 생물학적 유전자 DNA와 비교하며 설명한 바 있다. 인간은 뇌를 통해 정보를 복제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확산하는 방식으로 문명을 창조해 왔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지역별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갖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사람 대 사람으로 일어나던 문화의 복제는 현대사회에 진입하면서 대중매체의 중심에 대규모로 복제가 변화되었다.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유사한 생각의 대량 복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문명의 발전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게 되었고 현대 국가들은 유사한 문명체계를 갖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대중매체에 더해 인터넷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지식의 확산 속도와 범위는 빠르게 증가했다. 2010년 이후 이루어진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무선통신 서비스의 발전은 과거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밈의 전파 속도와 범위에 있어 혁명적인 퀀텀 점프를 일으켰다. 호모 사피엔스는 실시간으로 서로 교감하며 중요 정보를 습득하고 복제의 동시에 수십만 아니 수천만 명에 다시 확산한다. 단기간 내에 수십억 수백여 개 조회수를 올리는 음악이나 동영상이 이제 흔한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떠한 정보가 30억 명의 인구에게 전파되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 10년 전에 비해 얼마나 단축됐는지 생각해보면 호모 사피엔스 시대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의 사피엔스는 슬기로운이라는 뜻인데 현생 인류가 생존한 비결은 슬기로운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에 붙인 이름이다. 그만큼 우리 인류에게 생각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생각. 인류가 생각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밈의 복제 방식이나 속도 그리고 확산의 범위가 호모 사피엔스 시대를 맞아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었으니 그야말로 혁명적인 능력의 확대가 일어난 것이다. 인류가 생각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밈의 복제 방식이나 속도 그리고 확산의 범위가 호모 사피엔스 시대를 맞아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었으니 그야말로 혁명적인 능력의 확대가 일어난 것이다. 물론 여기에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없어졌다. 텍스트가 전하는 깊은 감동이 사라졌다. 문명이 너무 즉흥적이고 인기 영합에 치우치게 되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들이 이런 것이 있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만큼이나 강력한 새로운 가능성들이 생겼다는 걸 되새겨보자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의한 부작용이 떠오를 때마다 그만큼 좋아진 것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야 위기만 보이는 현실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기회와 위기는 혁명의 두 얼굴이다. 기회를 무시하면 위기만 남는다. 위키피디아에 보관된 지식을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 습득할 수 있는 인류.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 거의 하루 만에 30억 인구에게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인류. 이것이 호모 사피엔스 시대의 정의다. 엄청난 사회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인류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가 새롭게 갖게 된 엄청난 능력을 부작용으로 볼 것이냐, 순작용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진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이제 새로운 문명시대를 함께 한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혁명의 메시지다. 서구에서 전해준 지금의 문명을 지키기 위해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더라도 미래 사회를 위해 새로운 문명의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한다. 고통은 서로 힘을 합쳐 나누고 새로운 기준에 맞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것을 주도해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회의 어른들이다. 이제 어른들이 배워야 할 때다. 힘들지만 꼭 새로운 문명을 배워야 할 때다.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현정이가 있는 사무실에 오시면 오후 2시, 오후 7시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블록체인이 꼭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게 개발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네. 잠깐만요. 문자가 왔는데요. 무슨 문자일까요? 네, 신인류의 여행, 가상세계가 비즈니스가 되는 법. 신인류의 여행, 가상세계가 비즈니스. 가상세계에서요, 블록체인은 필수입니다. 필수. 가상세계에서. 그래서, 우리
블록체인, 엑스피어 블록체인, 엑스피어 엔진, 엑스피어 코인이 전 세계에 아주 급하게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엑스피어 블록체인이 전 세계화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엑스피어 코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너무 신나지 않겠습니까? 빨리 엑스피어 코인을 확보하시고요. 제가 오늘 우리 2시, 7시 세미나에 오시는 분한테 엑스피어 코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피같은 엑스피어 코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노 사피엔스의 비즈니스 모델링은 출발점이 다르다. 우버나 에어비앤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달라진 내구조를 반영하여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디지털 비즈니스를 설계하기 때문이다. 신인류가 이끄는 룰 체인지. 2008년 8월 호텔 비즈니스를 게임 방식으로 전환한 에어비앤비가 출범했다. 2008년 8월. 스마트폰 탄생 1년 만의 일이다. 세계 지도가 게임을 위한 맵이 되고 그 위에 서버가 탑재된다. 게임 참여자는 게스트와 호스트로 나누고 호텔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방이 있는 사람은 호스트로 등록하고 게임에 참여한다. 디지털 앱에서는 전 세계 호스트들이 등록한 방이 모두 버튼으로 표시된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게스트로 게임에 참여하고 익숙한 디지털 앱에 들어가 게임하듯 필요한 방의 버튼을 누르면 그만이다. 여행 중 굳이 주인을 만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채팅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다. 여행이 끝나면 게임도 끝나고 호스트에게는 현금이 입금된다. 이렇게 호텔 플랫폼으로 성장한 에어비앤비는 불과 10년 만에 기업 가치가 310억 달러, 약 30조 원을 훌쩍 넘어 세계 1위의 호텔 기업이 되었다. 기존의 호텔 체인 기업들은 얼떨결에 가치가 떨어져 버렸다. 동시에 여행사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여행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기존 기업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고 새로운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기회가 찾아왔다. 시장 섹터별로 유사한 플랫폼들이 등장하며 새로운 방식의 여행사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행산업에는 지금 거대한 포노 사피엔스 생태계가 형성 중이다. 신인류의 달라진 여행 문화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이들은 파괴적 혁신을 만들어낸 기업들이다. 기존의 택시 사업을 우버로, 기존의 호텔 사업을 에어비앤비로 재정의하면서 새로운 소비자 포노 사피엔스의 선택을 받은 기업들이다. 당연하게도 이들은 기존의 사회 시스템과 갈등을 빚고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나 달라진 문명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데이터가 이미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있으며 더욱 많은 소비자들과 자본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비즈니스 데이터가 명백히 증명한다. 상식의 교체가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고 인터넷을 지워버릴 수 없다면 이들의 선택 역시 막을 수 없는 도도한 변화의 흐름이다. 소비의 주력 세대가 포노 사피엔스로 전환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사고방식, 이들의 생활방식, 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디지털 문명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링이 필요해졌다는 뜻이다. 가장 진부하면서도 더 이상의 혁신이나 효율화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던 택시 사업, 호텔 사업이 교체되는 속도를 본다면 다른 영역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식의 교체가 필요하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포노 사피엔스 소비자들의 새로운 생활 습관이 가져올 변화를 고려해보고 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나를 성공으로 이끈 모든 상식과 경험을 일단 내려놓고 이들의 문명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저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는 소비자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이동하고 또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하는 시대로 소리 없이 진입해버린 것이다. 상식을 바꿔야 하는 건 엄청나게 어렵고 불편한 일이지만 이것은 지금의 현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새로운 문명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대륙의 메시지, 소비의 표준이 바뀐다. 포노 사피엔스의 일상은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 안드로이드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4시간가량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분기 기준 40세 이하 연령층은 이보다 더욱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할애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가 신체의 일부처럼 활용되면 디지털 문명에 대한 적응 속도도 높아진다. 이미 생각의 프로세스가 달라졌다. 이제 무언가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한다. 뇌는 어느새 지식의 습득 방법을 바꿔버렸다.
과거에는 지리정보와 도로에 대한 공간 인지 능력 없이는 운전하는 건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 승객을 목적지에 데려다줘야 하는 택시기사는 전문 직종에 속했고 이를 국가가 면허를 통해 관리하는 것도 당연했다. 그런데 이제는 지리에 대한 정보와 도로의 상태를 스마트폰이 제공해준다. 오랜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전문성을 스마트폰이 해결해준 것이다. 내비게이션이라는 신기술과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우버나 에어비앤비 또한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아니 아예 생겨나지를 않았을 것이다. 이 문화에 익숙해진 인류는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든 운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스마트폰의 기능을 당연히 신체 기능의 일부로 착각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순간 신체 기능의 일부가 마비되는 정도의 심각한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은 인류가 갖고 있는 기본 기능을 크게 확대했다. 호모 사피엔스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다양한 금융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46%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대와 30대는 인구의 70% 이상이 모바일 뱅킹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뱅킹에 익숙해진 인류는 조금만 더 간편한 서비스가 출시되면 광속으로 이동한다. 스스로 변화와 이동을 선택한다. 2017년 첫 선을 보인 카카오뱅크는 이용의 편리함과 귀여운 UI에 힘입어 1년 만에 680만 명의 고객을 끌어들였다. 업에 대한 개념이 가장 보수적이고 그래서 이동을 꺼려한다는 은행 비즈니스에서 금융업에 축적된 경험이 거의 없던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성과는 상당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 시대가 특히 20, 30대가 얼마나 호모 사피엔스 생활 방식에 깊이 접속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명백한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의 소비들도 많이 달라졌다.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테이프, CD라는 완제품을 구매해 듣기보다는 폰을 열어 멜론이나 지니,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옷도 생활용품도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해 구매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고객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전 세계 공통의 소비 현상이다.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가 입증하는 팩트들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기는 정말 어렵다. 우선 소비자에게 생경한 기기를 소개하고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빠른 확산과 성과 창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상식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 가서 해결해야 하는 업무를 인터넷과 컴퓨터라는 도구를 배워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인터넷과 컴퓨터를 배워야 하는 전제가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 새로운 도구를 이해하는 것은 은행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학습을 포기한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이 확산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2000년대 초반 장밋빛 꿈을 꾸던 닷컴 기업들이 모두 쓰러진 것도 바로 이런 어려움 때문이었다. 생각보다 소비자들의 이동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이 개념을 바꿔버린 것이다. 스마트폰 기기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가 되었다고 인식하면서 사람들은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카피할 수 있고 그 효용성은 PC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다. 그러니 활발한 복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간 이 문명은 이제 소비의 표준이 되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인간의 능력은 이미 금융 서비스의 실시간 해결을 당연시한다. 당연한 일상이 된 업무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찾아 또 빠르게 이동한다. SNS를 통해 촘촘하게 연결된 초연결 사회는 신문명의 전파 속도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르게 만든다.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은 소비자들의 폰을 타고 순식간에 전파되어 고객을 모으고 잘나가던 기업을 퇴출시킨다. 결국 달라진 인류의 생활 방식과 인간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대는 시간이 갈수록 디지털 소비 문명과 더욱 큰 격차를 보이게 된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비 수준이 낮을수록 모바일 뱅킹에 대한 사용률이 떨어지고 신뢰도도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가 새로운 문명이 얼마나 낯설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호모 사피엔스 시대는 인류의 운명이다.
사실 스마트폰이 배우기 어려운 기기는 아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다. 실제로 60세가 넘은 세대들도 포노 사피엔스 문화를 즐기는 분들이 꽤 많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 중에는 일부러라도 안 배우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다. 그동안 우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문명을 두고 부작용만 일으키는 나쁜 물건이라고 믿어왔다. 아이들에게는 쓸데없이 스마트폰 게임이나 하고 SNS로 시간을 낭비한다고 잔소리를 해왔다. 지하철에서 책은 멀리하고 폰만 보고 있는 현상을 한탄해왔다. 부작용 덩어리를 굳이 배운다는 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싶으면 멀리한 게 사실이다. 한편으로 나는 여전히 2G 폰을 쓴다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하는데 불편한 게 없으니 애써 어려운 걸 배울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채 10년도 되지 않아 문명의 기준이 바뀐 것이다. 여전히 스마트폰 없이도 살 수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 비해 왠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 익숙하던 시장이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으니 살기 어려워진다는 불만도 당연히 제기된다. 일상이 바뀌면서 내 일자리에도 위협이 찾아왔다. 혁명이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정신을 차려보니 세상이 온통 디지털 문명으로 가득 차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나에게 심각한 위기일 뿐이다. 인류가 급격한 변화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늘 같은 경험을 해왔다. 특히 산업혁명의 시대마다 기존 산업들이 엄청나게 반발했던 것은 지나온 역사에 잘 적혀있다.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일자리가 날아가는 생존의 문제가 걸린 만큼 기계를 부수는 운동은 거의 필사적이다. 그러나 그것도 인류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었다. 뉴욕에서 가장 번성했던 마차 산업이 자동차의 등장으로 몰락할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자동차의 등장은 마차, 마부, 말 산업까지 어마어마한 기존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위협이었다. 그러나 그 엄청난 혼란의 와중에도 인류는 겨우 혁신을 선택했다. 그것이 인류 진화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스마트폰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었다. 이제 그 시대로 전진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명도 훌륭했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문명을 선택하고 있다. 전 세계 50%의 인구가 선택한 문명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문명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문명을 즐겁게 학습해야 한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시장혁명의 본질이자 대륙이 우리나라에 전하는 메시지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폰을 든 인류가 10년간 만들어낸 새로운 문물을 학습하고 거기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 새로운 문명을 찾아 길을 떠나자. 새로운 문명 열광으로 향한다. 소니는 사라지고 애플 그리고 여기도 빨리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야. 음악의 소비 패턴은 곧 다른 소비 문명으로 확산된다. 최근에는 이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오프라인 기반의 소비 문명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간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닌데 이제 그에 더해 팬덤이 소비를 주도하는 시대로 이동 중이다. 이로 인해 기존 비즈니스 생태계의 힘은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소비 문명은 급속히 확장된다. 수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위기이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기회가 열린 셈이다. 팬덤 기반의 소비 문명은 앞으로 1, 2년 사이에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문명의 교체, 소니는 사라지고 애플, 그리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디지털 소비 문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익숙한 일상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읽고 아침 식사를 하고 모두 일터로 학교로 나섰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 TV 앞으로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30년 이상 간습처럼 살아오던 모습이다.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인기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과거의 일상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문명 교체의 대가. 그런데 스마트폰의 등장 10년 만에 포노 사피엔스 시대가 되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신문을 보거나 라디오, TV를 보는 대신 스마트폰을 보며 살고 있다. 새 시대에는 인간의 한계도 재설정되었다. 금융도 쇼핑도 결제도 검색도 모두 인간의 기본 능력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문명의 변화는 시장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문명의 교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뜻이자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 문명의 표준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문명의 교체란, 문명의 교체란, 쉽게 말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대륙의 문명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을 때 항상 위기가 온다. 한반도에서 오순도순 청동기 문명을 멀쩡히 누리며 살고 있는데 대륙에서 철기병들이 내려오면 문명의 교체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철기의 엄청난 위력 앞에 절망과 고통을 경험해야 했다. 조선왕조 500년 말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조선은 500년 동안 하나의 정권으로 버텨온 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국가다. 큰 잘못이 있었다면 그리 못했겠다. 백성을 대상으로 학정을 하거나 큰 실정을 하지도 않았다. 대원군은 500년간 유지되어온 조선왕조를 어떻게든 지켜보려 했을 것이다. 조선이 망한 이유는 대륙에 거대하고 강력한 신문명이 도래했다는 것을 모른 채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미 서구 대륙에는 거대한 격차의 과학기술의 문명이 등장한 지 오래였다. 우리와 가까운 중국도 이 점을 간과한 탓에 몰락의 길을 걸었다. 반면 우리나라나 중국보다 조금 먼저 신대륙의 문명을 받아들인 일본은 아시아의 패자가 될 수 있었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 반열에 있다. 이 모든 게 200년 전의 선택이 만들어낸 차이이다. 이렇게 우리 문명이 대륙과 큰 격차를 보일 때 우리는 항상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것은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일관된 교훈이기도 하다.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유럽의 호모 네안데르탈인을 섬멸하고 아시아의 호모 에렉투스를 아우르게 된 과정도 바로 문명의 격차가 그 원인이었다. 그래서 항상 대륙 간의 문명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곧 우리에게 다가온 문명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표준 문명이 바뀔 때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인류 역사의 교훈이다.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실체. 시장의 변화는 지금이 바로 문명의 교체 시기 표준 문명의 전환기라고 말하고 있다. 구글이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인류 문명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시장 혁명은 인류의 대규모 변화에서 시작된다. 데이터로 보면 스티브 잡스가 남긴 아이폰이 바로 혁명의 출발점이다. 평온하고 일상적이던 현대사회에 아이폰이 일으킨 파문은 구글 데이터를 통해 명백히 볼 수 있다. 구글 트렌드 사이트에서 아이폰, 삼성, 소니, 노키아를 검색해보자. 구글 사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회사 이름을 검색했는지 보여주는 단순한 빅데이터 자료이다. 사람들이 검색했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대중에 대한 브랜드 파워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대중심리의 변화를 알 수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미디어의 막강한 영향력과 대중심리의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다. 워크맨 탄생 이후 IT 브랜드 세계 최강을 지켜오던 소니는 2004년 이후에도 여전히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유지한다. 인터넷의 시작, 휴대폰의 시장에 진입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대중들은 여전히 소니 제품에 열광하고 있다는 뜻이다. 휴대폰 시장 점유율 40%를 기록하던 노키아의 약진도 소니를 넘어서지 못했고 삼성은 소니 검색 빈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 트렌드는 아이폰 탄생 이전까지 지속됐다. 미디어 광고의 영향력도 거의 철옹성에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다. 매년 신제품이 쏟아지는 CES 세계 가전 전시에 맞춰 미디어 광고가 폭발하고 소비자의 반응도 정확히 거기에 맞춰 1년에 한 번씩 최고의 검색량을 기록한다. 매년 기업들이 수천억에서 수조 원씩 광고비를 쏟아 부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코 변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브랜드 파워를 키운 모든 대기업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미디어 광고에 집착했다. 방송 광고의 위력도 엄청났다는 뜻이다. 이후로도 30년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트렌드로 인해 삼성은 20년 안에 소니를 추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시 되었다. 인류의 표준 소비 생활은 TV를 통해 광고를 보는 것, 그리고 매년 광고를 통해 신제품을 소개받고 그것을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었다. 인터넷이 널리 퍼졌다고는 하나 그 영향력은 표준 문명을 바꾸기엔 어림도 없었다는 게 2010년 이전 소비자 검색 데이터의 증언이다. 그러나 30년간 평온하게 유지되던 소비시장에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아이폰은 2007년
탄생 직후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게임기와 유사한 상품으로 폄하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소비자 트렌드에서 아이폰 같은 상품이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사라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이폰의 인기를 만든 엔터테인먼트 기능, 게임, 음악, 비디오는 일시적으로 인기가 한다 해도 곧 진정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래서 세계 휴대폰 시장 1위 노키아와 3위 모토로라는 아이폰을 카피하는 스마트폰 시장 진출보다 자체 브랜드 강화로 전략을 수립한다. 굳이 순간적인 유행을 편승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 당시 노키아와 모토로라의 비즈니스 방식은 모든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모험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나름 자신도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미국 시장의 주력이던 삼성전자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폰과 경쟁이 가능한 스마트폰 개발에 착수했다. 구글의 자회사였던 안드로이드와의 손을 잡고 이 아이폰과 유사한 형태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개발을 시작한 것이다. 2009년이 되면서 아이폰의 인기는 태풍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시작했다. 전 세계가 아이폰의 태풍 영향권에 진입하면서 가히 혁명적 변화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삼성은 발빠르게 갤럭시 X라는 최초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태풍을 일으킨 거인 애플의 어깨에 올라탔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삼성의 구글 검색량이 처음으로 소니를 앞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일시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현상은 그대로 혁명으로 이어졌다. 불과 2년 만에 삼성은 소니를 2배 이상 앞지르기 시작했다. 최고의 IT 브랜드라면 오직 소니라고 생각하던 소비자 10억 명이 집단적으로 심리 변화를 느꼈고 어느새 소니보다는 삼성을 검색하게 되었다. 지난 30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법칙들, 절대 불변이라 여겨지던 강력한 브랜드 파워, 강력한 미디어 광고행, 그에 따른 견고한 대중심리가 스마트폰 등장 이후 급격히 무너져 내린 걸 데이터가 증명한 셈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 이후에는 전혀 다른 트렌드를 보인다. 이 혁명적 변화는 많은 기업을 무너뜨린다. 2011년 모토로라의 매각을 시작으로 2013년 노키아, 2016년 샤프, 도시바, JVC, 샨요 등 거대한 IT 기업들이 대거 몰락하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2013년 애플은 아이폰의 태풍에 힘입어 세계 1위 기업 황제 자리에 등극한다. 아이폰을 출시한 지 불과 6년 만의 말이다. 이 혁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인류는 새로운 세상에 빠르게 진화하며 기존의 시장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 야, 이 책 읽다 보니까 이렇게 흥분하게 됩니다요. 참 신기합니다요. 네. 호모에서 포노로 CD가 필요한 소비자는 떠나주십시오. CD가 필요한 소비자는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네. 책이 점점 재미있군요. 네. 막 흥분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흥분이죠. 흥분. 네. 흥분을 하면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호모에서 포노로 CD가 필요한 소비자는 떠나주십시오. 시장경제의 혁명적 변화는 기업 시가총액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을 고비로 세계 자본시장은 본격적인 문명 교체를 이룬다. 포노 사피엔스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세계 10대 기업의 대거 이름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2018년 5월에 명백해진다. 18년 5월 20일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대 기업 중 무려 8개가 포노 사피엔스를 기준으로 새로운 사업을 성공시킨 기업들이다.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벤처에만 머물던 문명이 메이저 시장까지 완전히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자본이 선택한 표준. 우선 1위는 애플. 스마트폰 창업 기업이자 이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킨 근원지이다. 2013년 이후 거의 2위 자리를 놓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아이폰 판매를 통한 영업이익률이 40%에 달하고 현금 보유고만 300조가 넘는다. 스마트폰 문명 생태계를 창조한 기업의 위험이기도 하다. 2위는 유통기업 아마존이다. 기존 문명의 상식대로라면 유통은 오프라인 거래가 핵심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아마존은 아예 매장이 없다.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서버에 올려놓은 이미지 몇 개를 보고 물건을 고르라고 한다. 전형적인 게임 방식이다. 물론 물건은 매장에 없다. 애당초 상품들은 공장에서 물류센터까지만 가기로 되어
있다. 상품들은 물류센터에서 로봇 키바를 타고 고객의 주문을 기다리고 있다. 고객이 게임하듯 선택을 하고 주문을 마치면 그 데이터가 곧장 키바에게로 날아간다. 거래가 완료되었는데 그걸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게 직원이 아니라 놀랍게도 로봇이다. 키바는 주문을 받자마자 포장을 담당한 직원에게로 움직인다. 직원은 그 물건을 집어 포장을 완료하고 택배로 보낸다. 앞으로 10년 내 택배 물건 중 80%는 드론이나 무인차를 통해 보내겠다는 아마존의 전략이다. 이런 기업이 투자 자본이 선택한 세계 2위 기업, 유통의 대표 기업이다. 물건의 유통 경로도 구매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다면 누구를 기준으로 바뀐 방식일까? 바로 포노사피엔스이다. 포노사피엔스. 3위와 5위는 더 황당하다. 구글과 페이스북이다. 사람들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무언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매출을 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곤 한다. 결론은 아니다. 이들도 우버나 아마존처럼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는 기업이다. 바로 신문과 방송의 광고 비즈니스를 파괴하는 기업이다. 2018년 구글 기준 구글의 광고 매출은 전체 매출의 86%, 페이스북은 무려 99%에 이른다고 밝혔다. 두 기업은 전 세계 신문사와 방송사의 광고비를 모두 잠식하면서 세계 3위, 5위에 오른 기업들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거대 자본을 투자해서 기존의 신문사와 방송사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고객의 선택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10년 사이 변화한 인류는 아침에 읽던 신문은 끊어버렸고 TV보다는 유튜브를 더욱 많이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은 그 흔한 TV 광고 한 번 크게 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했다.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은 수백 개의 기업들 중 선택받은 기업이기도 하다. 이들은 오로지 포노사피엔스만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다. 소비자의 표준이 누구인지 명백한 기업이다. 4위를 차지한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히 주목해야 할 만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마트폰 등장 이전에도 꽤 오랫동안 전성기를 구가한 기업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기존 기업이 어떻게 해야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알려줄 것 같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유는 같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구조 조정을 통해 자신들의 주 소비자군을 호모사피엔스에서 포노사피엔스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2017년까지 완료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구조조정 방향은 명백하다. 우선 오프라인 영업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조직을 크게 확대했다. 그러고 보니 요즘 판매되는 노트북에는 CD 리더기 자체가 없다. 그러니 CD를 판매하러 다니는 영업 조직을 해체하는 건 당연히 수순이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섭다. 나는 인터넷도 사용할 줄 모르지만 컴퓨터는 써야겠으니 윈도우와 MS 오피스 CD를 달라는 소비자에게 이제 그만 떠나달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앞으로 거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테니 소프트웨어 설치부터 업그레이드, 요업을 지금까지 인터넷명을 잘하는 사람만 쓰라고 선언한 것과 같다. 쉽게 말해 앞으로 우리는 포노사피엔스만 상대하겠다고 발표하고 그걸 실천했고 성공한 것이다.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 기업들에게 전하는 생존 전략이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2018년 12월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면서 16년 만에 애플을 꺾고 시가총액 세계 1위 자리에 복귀했다. 소비자를 호모사피엔스에서 포노사피엔스로 바꾸고 거기서 성공을 거두자 자본은 지체 없이 이들에게 쏟아졌다. 어찌 보면 문명의 교체기에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이상 살펴본 5개 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자 미국 대륙의 문명의 상징이다. 미국이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리더 국가라는 것을 자본이 입증한 사례이기도 하다. 자본이 선택한 문명의 표준은 포노사피엔스 시대이다. 포노사피엔스. 고객은 오직 포노사피엔스다. 이제 아시아로 가보겠다. 세계 10대 기업의 이름을 올린 아시아의 1, 2기업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이다. 알리바바는 1999년 영어 강사 출신 마인이 알리바바닷컴을 출범하면서 시작한 그룹이다. 이 회사는 B2B 온라인 상거래를 시작으로 중국 온라인 커머스의 근간으로 성장했다. 2010년 이후엔 폭발적인 성장을 거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다. 특히 알리페이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집중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유통회사 인수는 물론 금융업까지 보험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다. 텐센트는 더욱 놀라운 기업이다. 1998년 마화텅이 창업한
텐센트는 98년에 우리 큰딸을 낳았습니다. 예, 98년. 창업한 텐센트는 PC용 메신저 앱 QQ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카카오톡을 모방한 메신저 앱 위챗을 출시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위챗. 여기서 번 돈을 모두 게임 산업에 투자했다. 게임 산업. 2015년 이후 게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텐센트는 이제 방송, 금융, 보험 등 거의 전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17년 매출의 50%를 게임으로 올린 텐센트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게임 기업이다. 어른들이 게임을 마약처럼 유해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문명에게는 생소한 팩트이다. 두 중국 기업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중국의 거의 모든 비즈니스에 관여하는 기업, 단 오로지 포노사피엔스만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이 두 기업이 아시아에서 포노사피엔스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아시아도 포노사피엔스 문명이 표준이라는 것. 이것이 자본이 전하는 혁명의 메시지이다. 아시아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랭크된 우리나라 기업은 12위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박수 한번. 삼성전자는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공장을 보유하고 직접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기업이다. 삼성은 제조기업으로 이제 벤치마킹할 기업이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다. 그럼 삼성전자의 성장 비결을 풀어보겠다. 삼성전자의 주력 생산품은 메모리 반도체이다. 2018년 3분기 이익의 77%를 반도체에서 냈다. 메모리의 영업이익은 무려 70%, 즉 100원에 팔아 70원을 남긴 셈이다. 이런 수익률은 오직 하나의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이 못 따라간 경우다. 세계 7대 플랫폼 회사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고객들로 인해 더 많은 서버가 요구되고 이로 인해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했지만 포노사피엔스 마켓이 확대되어 예상외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에서도 큰 이익을 냈다. 모두가 포노사피엔스 마켓 관련 분야다. 삼성전자의 성공이 전세계 제조기업에 전하는 메시지 또한 명확하다.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서 초격차의 기술력을 보이라는 것. 초격차. 그리고 문명의 표준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유튜브도 하고 SNS도 더해라. 이 시대의 세계 투자 자본이 선택한 기업은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리더 기업들이다. 앞서 언급한 세계 7대 플랫폼 기업들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시가총액 합계는 무려 4조 4천억 달러. 4조 4천억 달러. 약 5천조 원. 약 5천조 원. 대박입니다. 야. 불과 1년 전 3조 5천억 달러. 4천조 원이 채 안 되었는데 1년 사이에 무려 1조 원. 약 1천조 원 이상이 이 기업들에게 추가 투자되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모두 합해야 2천조 원에 불과하다. 2천조 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가치가 2배가 넘는 무려 4조 4천억 달러의 자본이 오직 이 7개의 포노사피엔스 중심 기업들에게 집중된 것이다. 자본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포노사피엔스 소비 문명을 따라가는 기업들에게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업들이 명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수립의 방향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도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문명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시대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을 감안한다면 이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언급하던 우리 사회에서 그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는 바로 교육이다. 교육에 관한 상식을 보면 디지털 문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 교육에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문명을 지나치게 배제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수능 보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못쓰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 그리고 암기교육, 객관식 문제풀이 교육에 매달린다.
스마트폰도 못 쓰게 하고 유튜브도 못 보게 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못 하게 한다. 마약처럼 취급되는 게임은 절대 접근 금지다. 그래서 열심히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그렇게 대학에 가서도 어른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공부하며 포노사피엔스 문명에 대해 저급한 문명이라고 폄하한다. 이후 모두가 좋다고 하는 스펙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만들어진 인재는 세계 7대 기업에 입사할 수가 없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문명을 모르는 사람을 뽑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디지털 문명의 전환이 필수적인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문명에 대한 이해도와 기획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뽑고 싶어 한다. 세계 문명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앞으로 필수니까 적절하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SNS는 이제 기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니 어려서부터 활발하게 잘 쓸 줄 알아야 한다. 유튜브는 검색뿐 아니라 직접 방송도 해보고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 이제 게임은 하나의 스포츠란다. 어려서부터 인기 있는 게임은 좀 더 배워두고 방송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예,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나의 생활도 나의 업무도 이런 각도에서 다시 바라봐야 한다. 회사에서도 SNS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KPI 반영해 줘야 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활동을 잘하는 사람에게 가점을 줘야 한다. 고객을 모르고서는 그들을 사로잡을 수 없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를 표준으로 삼고 그에 맞는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움직이며 소비합니다. 인류의 삶을 바꾼 4대 기업. 네. 궁금하시죠? 이것도 빨리 읽어보고 싶으시죠? 네. 세계 최고의 인공 장기 회사. 네. 이야. 트럼프가 아마존을 공격하는 이유. 네. 혁명은 위기로 찾아온다. 카피캣 텐센트의 성장. 공장을 부수고 무인 택시에 투자하다. 예. GM의 배신. 예. 모빌리티 컴퍼니로의 유혹. 예. 공장은 지키면서 우버는 몰아낸다. 네. 문명의 전환은 모든 국가의 절대적 기회다. 문명의 전환은 모든 국가의 절대적 기회다. 네. 소비자가 왕인 시대, 미국과 중국이 선택한 기준, 피할 수 없는 선택, 기술 혁신보다 사람의 변화가 먼저였다. 예. BTS와 BTS와 아미, 팬덤이 소비혁명을 주도한다. BTS가 무너뜨린 성벽. 아미는 위대했다. 네, 아미는 위대했다. 소비자가 남긴 데이터 8배. 올림픽의 8배 시장 효과로 증명한 것. 8천만의 롤드컵. 예. 축구는 스포츠고 게임은 마약이다. 이대호보다 높은 프로 게이머의 연봉. 예, 이대호보다. 예. 일단은 너무 책을 많이 읽으면 목소리가 네.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읽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읽어보니까 그죠? 너무 이렇게 흥분하게 되죠. 오늘은 7월 오늘이 5일입니다. 7월 5일. 네, 7월 5일.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오늘 2시, 7시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은 AI 사피엔스도 읽고요. 세이노의 가르침도 읽고요. 여기 책 읽으러 온 거 아니죠? 네, 돈 벌러 왔죠. 네, 돈 벌러 왔습니다. 네. 바쁩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네. 블록 매니아 가입도 시켜야 되고 네. 100일 동안 100번씩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22일째입니다. 22일째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22일째. 예, 어제가 21일차였고요. 오늘이 7월 5일 금요일 22일차. 현정이 5직급 연내에 5직급 달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이 매일매일 출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이는 기적이다.
현정이는 기적이다. 현정이는 한계가 없다. 현정이는 가치가 있다. 현정이는 사랑이다. 예, 현정이는 현정이를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현정이는 가쁘다. 현정이는 재력가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고 예, 음식 잘 드시고 아프지 마시고 잠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즐거운 그런 신나는 네, 행복한 네,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